실제 범죄 사건, 소금에 절인 인육 요리. (2012년 6월 2일) 후난성 류양시 동쪽 서민 아파트. 단지의 낡은 창문 사이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다. 공무원인 장 씨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나왔다. 40살을 넘도록 아내도 자식도 없이 그는 시계추처럼 규칙적이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팔 아래 단단히 끼고 그는 낡은 문을 서둘러 닫으며 출근 준비를 했다. 얼룩진 벽과 어두컴컴한 복도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 단지는 그와 같은 주민들의 수많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목격해왔다. 벗겨진 타일 바닥 위로 구두 소리가 울렸고 그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며 심호흡을 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불쾌한 기운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렸다. 이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악취를 맡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메스꺼움을 느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장 씨는 멈칫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다. 이 냄새는 낯설지 않았다. 며칠 동안 아파트 단지를 괴롭혀 온 냄새였다. 처음에는 어딘가에 쌓인 쓰레기 탓이려니 생각했지만 오늘은 악취가 더욱 심해져 숨 쉴 때마다 달라붙는 것 같았다. 그는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역시 여러 차례 수리와 청소를 약속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장 씨는 고개를 저었고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이 냄새는 일반 쓰레기 냄새와 달랐고 마치 동물 사체가 썩는 냄새 같았다. 그는 최대한 빨리 이 냄새에서 벗어나고 싶어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계단 아래에 이르러 장 씨는 우연히 아파트 단지에 나이든 청소부 이리 씨와 마주쳤다. 야윈 몸의 이 씨는 허리를 굽혀 청소하고 있었고 대나무 빗자루가 시멘트 바닥 위에서 슥슥 소리를 냈다. 노인의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나 손주도 없던 그는 다행히 이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부 일을 얻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장 씨는 잠시 멈춰서서 허리를 굽힌 노인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에는 약간의 짜증이 스쳤다. 그는 노인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는 복도의 악취 때문에 불만이 섞여 있었다. 이 씨 아저씨? 이 씨는 고개를 들었고 장 씨의 불만 가득한 눈빛을 마주하자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노인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악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악취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예의상 장 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때 화를 참지 못한 장 씨는 복도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들 청소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요? 직접 이 냄새가 얼마나 끔찍한지 맡아보시오. 이 씨는 빗자루 자루를 꽉 쥔 채 가만히 서서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어제부터 그는 다른 주민들에게서 비슷한 불평을 들었지만 장 씨는 유독 심하게 화를 내는 듯했다. 아파트 단지의 위생을 관리하는 것도 그의 책임 일부였다. 노인은 힘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처리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 씨는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의 분노는 단지 악취 때문만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관리 시스템 전체의 무능함 때문이기도 했다. 노인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면 위생 상태가 언제 개선될지 알 수 없었다.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장처 씨는 계속해서 불평했다. 매년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그는 더 이상 악취를 맡기 싫다는 듯 서류 가방을 겨드랑이에 단단히 끼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다. 장 씨는 사라졌고 이 씨는 빗자루와 혼란스러운 생각과 함께 남겨졌다. 노인은 불평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막연히 다른 종류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비난을 끝내기 위해 악취의 근원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직무태만자로 여겨지고 싶지 않았다. 이 악취는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는 예전에 누군가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젓갈을 담가서 생선을 소금에 절여 발효시키는 냄새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평소에는 냄새가 희미했는데 오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역겨울 정도로 지독하게 코를 찔렀다. 노인은 계단을 올려다 보았다. 이 냄새의 근원을 찾아야 해. 그는 혼잣말을 했다. 대나무 빗자루를 옆에 두고 그는 악취가 나는 방향을 따라갔다. 냄새는 아래층뿐만 아니라 위층까지 이어지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누군가 위층에서 젓갈을 담근 거로군. 노인은 속으로 생각하며 악취가 풍겨 나오는 곳을 향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좁은 계단은 이 씨를 아파트 단지의 층계를 하나씩 지나게 했다. 건물은 오래된 아파트 양식으로 지어져 층수가 많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뎠다. 위로 올라갈수록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다. 그렇다면 이 악취의 근원은 아마 옥상에 있을 것이다. 마침내 도착하여 그는 옥상으로 통하는 무거운 철문을 밀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이른 아침에 쌀쌀함을 실어왔지만 끔찍한 악취 때문에 조금도 상쾌함을 느낄 수 없었다. 옥상은 황량했고 평소에는 거의 사람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젓갈을 담그는 곳을 찾았다. 악취는 수년 동안 버려진 낡은 물탱크가 있는 한쪽 구석에 집중된 것 같았다. 그는 그곳으로 다가갔고 낡은 신발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으며 시선은 먼지로 뒤덮인 물탱크에 고정되었다. 커다란 물탱크 앞에 서서 이 씨는 이곳에서 악취가 풍겨 나온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다. 예전에는 이 물탱크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 물을 공급했다. 하지만 상수도가 설치된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이제는 오랫동안 잊힌 채 녹슨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노인은 손으로 코를 막아야 했다. 평범한 젓갈 냄새와는 달랐고 마치 죽은 동물의 사체가 썩는 냄새 같았다. 그는 사람 머리 높이의 탱크 입구를 올려다보았다. 깊은 구덩이처럼 캄캄했다. 탱크 옆면에는 녹슨 철제 사다리가 입구까지 이어져 있었다. 여기를 좀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이 씨는 차가운 철제 가로대에 손을 얹고 한 걸음씩 올라갔다. 옥상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 노인의 은발을 흩날렸다. 탱크 입구에 이르러 그는 철제 테두리를 붙잡았고 노쇠한 힘 때문에 손이 약간 떨렸다. 이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탱크 안의 어둠 속을 들여다보려 애썼다. 안쪽 공간은 고요했고 틈새로 바람이 휘파람처럼 부는 소리만 들렸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는 몸을 기울여야 했고 거의 발을 헛디딜 뻔했다. 등골을 따라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그는 탱크 입구 너머로 머리를 내밀었다. 이제 악취는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코를 바로 찔러 눈이 따가웠다. 그는 자세히 보려고 애썼다. 탱크 구석 벽면에 붙어서 몇 개의 이상한 물체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흔히 식품 보관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보온 상자 3개였고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여기서 젓갈을 담그는 건가? 그는 자문했지만 직감은 더 끔찍한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만약 정말 누군가 여기서 젓갈을 담그고 있다면 너무 심한 냄새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멈추라고 요청할 생각이었다. 물탱크 안에는 3개의 스티로폼 상자가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마치 누군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심스럽게 둔 것 같았다. 상자 뚜껑 위에는 낡은 벽돌 몇 개가 눌러놓는 듯 놓여 있었고 마치 누군가 그것들이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는 듯 했다. 물탱크의 비좁은 공간은 악취를 더욱 숨 막히게 만들었고 노인의 숨결 하나하나에 달라붙었다. 이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 자세히 관찰하려 애썼다. 상자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이렇게 버려진 장소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누가 젓갈 상자를 여기까지 가져왔을까? 그는 자문했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이 씨는 심호흡을 하며 너무 불쾌하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고 떠나야겠다고 다짐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는 조심스럽게 탱크 입구를 넘어섰고 떨리는 다리가 차가운 탱크 바닥에 닿았다. 안쪽 공간은 비좁았다. 그는 아마 이 상자들 안에 주민들이 말하던 젓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이 끔찍한 악취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었다. 이 씨는 몸을 숙여 3개의 상자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 씨가 상자들 옆에 이르렀을 때 악취는 맹렬하게 피어올랐다. 마치 독가스처럼 그를 덮쳐 소매로 코를 막아야 했다. 단순히 지독할 뿐만 아니라 소름이 끼치는 무언가를 동반했고 위가 뒤틀리고 목구멍에서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는 첫 번째 상자 앞에 섰고 손이 뚜껑에 닿았다. 차갑고 약간 축축했다. 안에 젓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다. 차가운 김이 새어나왔고 이전보다 훨씬 더 지독한 악취를 동반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자 안의 내용물을 자세히 보려고 애썼다. 역시나 첫 번째 상자는 두꺼운 흰 소금층으로 덮인 고기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입구 가까이까지 차 있었다. 이 씨는 한숨을 쉬었다. 젓갈이 아니라 염장고기인가? 하지만 누가 이런 곳에 고기를 절여놓는단 말인가? 이 씨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소금이 조심스럽게 뿌려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보존하려 한 듯했다. 그는 이것이 특별한 염장고기 제조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악취는 여전히 불쾌했다. 그는 뚜껑을 내려놓고 두 번째 상자로 옮겨갔다. 두 번째 상자의 뚜껑은 쉽게 열렸고 내용물도 비슷했다. 쌓여있는 고기 조각들, 소금으로 가득 덮여 있었고 첫 번째 상자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여기 주민들은 참 이상하군. 그의 집에서도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인 적이 있었지만 이 고기처럼 불쾌한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 이 낡은 상자들을 보니 아마 꽤 오랫동안 이곳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분명 이 상자들의 주인은 장사를 위해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겠지. 가족끼리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만들 리는 없을 테니까. 게다가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나다니. 하지만 자세히 다시 살펴보았을 때 그가 본 것은 혈액이 얼어붙는 듯한 광경이었다. 상자 안에는 고기 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지만 평범한 돼지고기 조각과는 달랐다. 그것들은 기묘하고 뒤틀린 형태였고 그를 오싹하게 만드는 윤곽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고기 덩어리들은 동물 고기처럼 깔끔하게 잘려있지 않았다. 고기 조각 하나가 드러났고 그는 소금층 아래 하얗게 보이는 사람 손가락 같은 것을 알아보았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입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세 번째 상자 속 고기 덩어리들은 사람의 살점과 매우 흡사해 보였다. 이 씨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눈을 깜빡였다. 한 고기 조각은 관절뼈의 곡선을 드러냈고 다른 조각은 손 모양과 같았다. 그것들은 사람의 신체 부위였고 잘려나가 보존을 위해 소금에 절여져 있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뒷걸음질 쳤고 숨이 가빠졌으며 머리가 빙빙 돌았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했다. 그는 세 개의 상자를 바라보며 그것들 모두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비극의 조각들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사람의 살점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늙은 청소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오싹함과 공포가 그를 덮쳐 똑바로 서 있을 수 없게 만들었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스티로폼 상자 안의 끔찍한 내용물은 잘려나간 신체의 조각들이었다. 이 씨는 머리를 감쌌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여기 이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나이에 그는 많은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지만 이렇게 끔찍한 적은 없었다. 이것은 정말 악몽이었다. 탱크 입구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원혼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떨리는 다리로 이 씨는 물탱크 밖으로 기어나왔고 숨을 헐떡였다. 방금 목격한 것의 공포가 노인을 거의 마비시켰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의식했다. 그는 뒤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자신의 작은 방에 도착하자 그는 낡은 전화기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경찰 신고 번호를 눌렀다. 물탱크 안에서 본 것을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아파트 단지의 정적을 깨뜨렸다. 당국은 신속하게 옥상을 봉쇄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차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주민들은 끔찍한 사건에 대해 웅성거리며 속삭였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신 발견 과정을 전부 설명했다. 경찰은 3개의 스티로폼 상자를 법의학 감정실로 옮겼다. 밝은 흰색 조명 아래 시신 조각들이 펼쳐졌다. 유해는 심하게 부패했지만 염장 처리 때문에 사망 시각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감정을 통해 피해자는 33가량의 여성으로 확인되었다. 사인은 질식사였고 목 졸림에 의한 것일 수 있었다. 사망 후 시신은 잔인하게 훼손되었고 보존을 위해 소금에 절여졌다. 여러 법의학적 절차를 거쳐 전문가들은 보존 기간을 약 2년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것이 심각한 살인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범인은 왜 피해자의 시신을 옥상 물탱크 안에 숨겼을까? 아마 옥상은 사람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피해자를 토막낸 수법 역시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니라 범인이 가까운 관계임을 시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겹의 소금으로 시신을 보존한 방식은 범인이 근처에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이었다. 잘려나간 신체의 조각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아파트 단지 주민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소금이 여러 겹으로 뿌려졌고 각 층이 녹는 속도가 달랐으며 맨 위층 소금은 마치 최근에 추가된 것처럼 매우 신선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주민만이 의심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옥상에 드나들어 소금을 추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그녀는 누구이며 누가 이런 짓을 해댔는가? 경찰은 해당 지역의 실종자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대조 끝에 그들은 피해자의 특징과 일치하는 기록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름은 린, 32세였고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었다. 그녀는 2년 전인 2010년 7월 남편에 의해 실종 신고되었다. 신고서에 따르면 린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실종 사건 파일은 오늘까지 아무런 단서 없이 기록 보관소에 잠들어 있었다. 당시 경찰은 단지 가정 불화로 인한 실종으로만 기록했다. 그 단 한 번의 신고 이후 다른 친척들이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파일은 잠정 보류되었다. 지금까지 린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시신이 그녀일 가능성을 의심하며 경찰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더 많은 단서를 수집하고 피해자가 정말 린 씨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팀이 린 씨가 살았던 아파트 단지 3층의 옛 아파트로 파견되었다. 살림살이가 단출한 작은 아파트였다. 그들은 남은 머리카락 샘플, 지문 등을 찾으려 아파트를 수색했다. 린 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남편 타오타오는 아내가 실종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었다. 여성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은 음산하고 차가워 보였다. 린 씨의 인간관계에서 타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따라서 경찰은 그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단서를 찾기를 바라며 타오를 만났다. 타오는 35세 남성이었다. 그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다. 질문을 받자 타오는 린 씨가 2010년 7월 사소한 말다툼 후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나갔어요. 타오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와 아내의 관계는 순탄치 않아 보였다. 며칠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직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평소 어디를 자주 갔는지 경찰이 묻자 타오는 당황하는 듯했다. 그는 린 씨가 가정주부였고 가끔 이 아파트 단지 내 몇몇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했다고 말했다. 바쁜 직업 때문에 자주 외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관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린 씨가 실종된 후로는 그녀의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그녀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했다. 타오의 말에 따르면 린 씨는 꽤 내성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다. 따라서 그녀의 인간관계는 거의 타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린 씨의 아파트를 꼼꼼히 수색했다. 화장실에서는 자외선 등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른 핏자국을 탐지할 수 있는 보라색 빛을 내는 램프를 사용했다. 정의의 빛처럼 그 불빛은 잔혹한 범죄의 첫 번째 증거들을 드러냈다. 경찰은 다량의 혈흔 흔적을 발견했다. 꼼꼼하게 닦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타일 틈새와 세면대 구석에 스며든 혈흔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경찰은 이곳이 바로 토막 살해 현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심했다. 주방을 수색했을 때 모든 것이 오랫동안 제대로 된 요리를 하지 않은 듯 차갑게 느껴졌다. 주방 찬장에는 포장된 음식과 양념병 몇 개뿐이었다. 찬장 구석에서 경찰은 칼 몇 자루와 의심스러운 냄새가 나는 젓갈병 하나를 발견했다. 이것들은 모두 피해자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물건들이었다. 만약 이 젓갈이 정말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온 체액이라면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일이었다. 수색과 병행하여 경찰은 주변 이웃들을 통해 조사를 확대했다. 옆집 할머니는 린 씨를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주로 집에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 부부가 자주 다투는 것은 이 근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남편은 거의 집에 없었고 종종 아주 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한 번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그녀를 만났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있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그때 그녀는 타오에게 자주 맞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털어놓았다. 그 무렵 그녀는 타오를 떠날 생각도 했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 생각을 포기했다고 했다. 한 번은 그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회상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부부 싸움이려니 했고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죠.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아무도 린 씨를 보지 못했다. 이 아파트 단지 주민 대부분은 노동자 계층이었다. 모두 생계 걱정에 바빴고 서로의 사생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사람들은 타오가 동네 곳곳에 붙인 실종자 찾기 전단지를 통해 린 씨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이상한 점은 평소 폭력적인 남편이었던 타오가 린 씨가 실종된 후에는 극도로 슬퍼하며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내 실종 신고를 경찰에 했을 뿐만 아니라 실종자 찾기 공고를 인쇄하여 아파트 단지와 인근 지역 곳곳에 붙였다. 그가 린 씨 사진을 인쇄해서 사방에 나눠줬어요. 옆집 할머니가 말했다. 그때 그를 보면 누구나 아내를 끔찍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타오가 길모퉁이에 서서 넉나간 눈빛으로 전단지를 붙이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이런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오가 그래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고 아무도 그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린 씨의 아파트에서 수집된 증거물들을 받은 직후 법의학 감식 기술자들은 신속하게 작업하여 경찰의 예상 범위 내의 결과들을 내놓았다. 화장실의 혈흔은 DNA 검사를 통해 린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혈액의 양이 너무 많아 단순 사고일 수 없었다. 이는 경찰이 의심했던 대로 바로 이곳이 린 씨가 살해되고 토막난 장소라는 증거였다. 화학적 흔적은 범인이 혈흔을 깨끗이 닦으려 했지만 완전히 지울 수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주방의 칼에서도 린 씨의 혈흔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범인이 시신을 절단하는 데 사용한 도구가 확실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가져온 젓갈병이었다. DNA 검사 결과 그 액체는 바로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온 체액임이 확인되었다. 범인은 정말로 린 씨의 시신을 이용해 마치 정신병자처럼 젓갈을 담근 것이었다. 잔혹한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났다. 린 씨는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후 은폐를 위해 토막났고 이후 2년 동안 보존을 위해 소금에 절여졌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경찰은 타오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했다. 즉시 그날 오후 아파트 단지를 포위하기 위해 병력이 투입되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낡은 주거 지역의 정적을 깨뜨렸다. 경찰이 도착하여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아파트 단지 전체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민들은 뉴스에 아연실색했고 어떤 이는 일찍부터 예상했다는 듯 혀를 찼으며 어떤 이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의 잔혹성 때문에 모두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남은 것은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트라우마일 것이다. 경찰이 3층 아파트 문을 두드리며 타오의 이름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용의자가 도주했을 가능성을 감지한 경찰은 즉시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역시나 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타오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집안 살림살이는 그대로였지만 작은 핸드백 하나와 옷 몇 벌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그가 황급히 떠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아파트 전체를 수색하며 타오가 갔을 만한 곳에 대한 단서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즉시 수배령이 내려졌다. 경찰은 버스 터미널, 기차역, 인근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했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찾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아직 이 지역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 확실했다. 사흘 후 경찰은 여전히 류양시 전역을 샅샅이 뒤지며 타오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단서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모두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일어났다. 타오가 누나의 설득으로 경찰서에 자수한 것이다. 해질녘 그는 경찰서 아래에 서 있었고 모습은 초췌했으며 눈은 충혈되어 생기가 없었다. 마치 도망다니던 지난 며칠이 정신을 짓밟아 놓은 듯했다. 도주 중에 타오가 유일하게 연락했던 누나는 동생이 진실을 마주하도록 설득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었어요. 그녀는 목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은 놀랐지만 신속하게 수갑을 채우고 타오를 취조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진 한 가정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취조실 안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타오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끊어졌다. 그는 2010년 7월 26일
술에 취해 분노한 상태에서 린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타오는 바닥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따졌고 제가 통제력을 잃었어요. 그는 린의 목을 조른 방법, 그리고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황 상태에 빠졌던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타오는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화장실에서 그녀를 토막냈고 칼을 사용하여 여러 조각으로 자른 후 냄새를 막기 위해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소금에 절였다.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세부 사항은 수사관들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타오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옥상 물탱크 위로 상자들을 옮겼다고 인정했다. 타오의 진술은 범죄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상실한 영혼을 드러냈다. 취조실에서 타오는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 먼 곳을 응시하며 이야기 전체를 다시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과 린이 친척의 소개로 중매를 통해 만났다고 말했다. 그들은 몇 번 식사를 함께 했고 가족, 직업, 미래 계획 등을 중심으로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린은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여성이었다. 타오 역시 장거리 운전사였고 사교적인 소통에 능숙하지 못했다. 몇 번의 어색한 만남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교환했다. 몇 번 만난 후 양가 가족들이 결혼을 재촉하자 첫 만남 후 6달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그들은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이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작은 아파트를 빌려 이사했다. 가정 경제는 주로 타오가 운전일에 의존하여 책임졌다. 린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았고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면 일을 맡았다. 하지만 다른 부부들과는 달리 신혼부부의 결혼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결혼 전에 서로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린 사이의 갈등은 함께 산 첫 몇 달부터 발생했다. 린은 꼼꼼하고 꽤 예민한 사람이었다. 누가 설거지를 하는지, 누가 밥을 하는지 같은 사소한 일조차도 그들이 다투기에 충분했다. 타오의 직업 때문에 그는 종종 밤늦게 귀가했고 때로는 만취 상태로 돌아와 그녀를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린은 타오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주 잔소리를 했다. 성미가 급한 타오는 처음에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힘들고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내의 잔소리를 듣는 것은 그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었다. 처음의 말다툼은 단지 말싸움에 그쳤지만 점차 더 큰 싸움으로 번졌다. 평소 말이 없던 린도 부당함을 느낄 때는 주저없이 맞받아쳤고 이는 타오를 더욱 화나게 했다. 어떤 밤에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웃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잦아 그들이 여러 차례 중재했지만 상황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한 번 크게 다투던 중 타오는 린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 뺨은 타오의 폭력적인 본성을 깨웠고 이후 린의 어두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 그때 린은 타오의 난폭한 행동에 큰 상처와 실망을 느껴 그와 헤어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말렸다. 부분적으로는 린이 나이가 많고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타오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과하고 린에게 용서를 빌었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장인, 장모님 댁에 선물을 들고 찾아가 선물과 진심 어린 태도로 그들을 달랬다. 그런 타오를 보고 린도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이후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말다툼은 종종 폭력으로 끝났다. 타오는 그녀를 여러 차례 구타했고 뺨을 때리는 것에서 그녀를 쓰러뜨리는 주먹질까지 이르렀다. 가정폭력으로 린은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누구와도 소통하고 싶었다 하지 않았으며 혼자 고통을 짊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타오가 아내를 때리는 이유는 점점 더 터무니없어졌다. 린이의 어떤 행동이든 그를 불쾌하게 만들면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때로는 단지 린이 그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요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는 기꺼이 그녀에게 손을 댔다. 그는 린에게 여러 차례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인정했고 처음에는 단지 멍이 드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골절, 두부 외상까지 이르렀다. 아내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점점 더 잦아졌고 부상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린의 절망적인 비명소리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주민들의 신고로 관리사무소는 10번 이상 개입해야 했고 타오의 폭행을 막기 위해 중재회의를 열었다. 최소 3번, 린은 심각한 부상으로 입원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타오를 신고한 적이 없었다. 마치 린은 육체적 고통에 점차 익숙해졌고 체념한 듯 보였다. 혹은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린의 침묵은 타오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아내가 항상 자신의 곁에 있을 것이며 그의 터무니없는 분노를 풀 곳이라고 확신했다. 2010년 7월 26일 밤, 덥고 숨막히는 여름밤이었다. 공기는 불쾌할 정도로 무거웠다. 이 시간에는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고 오직 비틀거리는 발소리만 들렸다. 타오는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왔다. 그는 아파트 문을 밀었고 친한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비틀거리며 걸었다. 진한 술 냄새가 그에게서 풍겼고 눈은 반쯤 감겨 정신이 없었으며 옷은 흐트러지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었다. 작은 아파트는 이때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린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며 물 흐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타오는 신발을 방구석에 던졌고 근처 의자를 넘어뜨렸다. 소리에 린이 돌아섰고 타오를 보자 그녀는 멈칫했고 눈에는 지친 기색이 스쳤지만 아무 말 없이 계속 일했다. 린의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본 타오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왜 아직 자지 않았냐고 물었다. 린은 그릇을 내려놓고 앞침에 손을 닦은 다음 타오에게 돌아섰다. 또 취했군요. 신발 아무데나 던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을 감추지 못했다.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술 때문에 머리가 무거웠던 타오는 모욕감을 느꼈다. 당신은 항상 잔소리야. 그는 술에 취해 투덜거렸다. 린은 앞치마를 벗어 벽걸이에 걸었다. 보통 그녀는 침묵하고 무시하여 폭행을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린이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맞받아치며 타오의 음주 습관과 가족을 방치하는 방식을 비난했다. 이어서 용기를 내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이혼하고 싶어요. 서류는 써서 당신 돌아오길 기다리며 책상 위에 뒀어요. 읽어보고 서명하세요. 말을 마친 후 그녀는 타오를 보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가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이 끔찍한 남편을 견뎌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다. 린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분명 더 편안해질 것이다. 린의 말을 다 들은 후 타오는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았다.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즉시 폭발했다. 그는 달려들어 아내를 소파에 눌렀고 두 손으로 린의 목을 세게 졸랐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이성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린은 발버둥 쳤고 손톱으로 타오의 팔을 긁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었다. 이혼이라고? 꿈도 꾸지 마. 타오는 미친 듯이 소리쳤고 그의 소나기 힘은 더욱 강해졌다. 린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숨결은 약해졌으며 크게 뜬 눈은 애원했지만 질식하여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방은 마치 줄어드는 듯했고 오직 가쁜 숨소리와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만 남았다. 밖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무도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알지 못했다. 타오는 광분 속에서 자신이 온화한 아내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술 기운은 타오가 완전히 통제력을 잃게 만들었다. 혈액 속을 흐르는 알코올은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마치 모든 분노를 터뜨리듯 이를 악물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었다. 거친 두 손은 린의 목을 끊임없이 졸랐다. 그녀가 저항하려 할수록 더욱 세게 조이는 듯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오직 타오의 광기와 린의 무력함만이 남았다. 린의 외침은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끊어졌다. 린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진 후에야 타오는 손을 놓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린은 그곳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아마 그녀는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희망했었다. 린은 큰 식당의 주방 보조 일자리에 지원했었다. 면접에 성공하고 합격한 후 마침내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린은 이혼 후 할 일들을 생각했었다. 먼저 직장 근처에 작고 예쁜 아파트를 찾는 것. 그녀는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것이었다. 혼자 살면서 가끔 여행을 다니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잠시 슬퍼하시겠지만 결국 이해해 주실 것이었다.
그녀는 단지 타오로부터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신나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그 모든 희망을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제야 타오는 약간의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가볍게 그녀의 어깨를 흔들며 끊임없이 린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의 몸은 차갑고 고요했다. 그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눈으로 아내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타오는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후회가 밀려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속삭였지만 그 말들은 현실을 바꿀 수 없었다. 왜 자꾸 날 화나게 했어? 그는 마치 피해자를 탓하는 듯 중얼거렸다. 타오는 자수할 생각도 했고 심지어 일어서서 전화기를 꺼내 경찰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이내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다. 그는 일어서서 이마에 땀을 닦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주위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타오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담배 연기가 공중으로 퍼져나갔고 끔찍한 생각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린의 시신을 처리할 것이다. 그 결정은 잔인했지만 타오가 그 순간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타오의 손은 떨렸고 힘을 주어 린의 차가운 시신을 두 팔로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공간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오직 시신이 바닥 위를 미끄러지는 마른 소리만 울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때 아내였던 린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부 생활에 갈등이 많았지만 린은 온화하고 분수를 아는 여성이었다. 그는 몇 번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성미가 급하고 아내를 때리는 습관 때문에 자제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아내가 참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가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타오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다. 후회, 두려움, 당혹감이 있었다. 하지만 발각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다.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비좁은 화장실에서 그는 린을 차가운 타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그는 옷가지를 둥글게 말아 세탁기에 넣어 그가 그녀와 접촉했다는 증거를 모두 지웠다. 화장실의 작은 전구에서 나오는 희미한 흰색 불빛이 주변 모든 것을 기괴하게 만들었다. 주위는 고요했고 오직 수도꼭지에서 규칙적으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이 방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비밀이 될 것이다. 타오는 집안을 뒤져 시신을 절단할 수 있는 도구들을 찾았다. 부엌에서 고기를 자르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큰 식칼 하나, 손톱 하나, 그리고 집수리 도구함에 있던 작은 도끼 하나. 그는 도구들을 땅에 늘어놓고 마지막으로 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았다. 타오의 숨결은 무거웠고 땀이 흘러내렸다. 린의 시신 앞에 앉아 그는 식칼을 꽉 쥐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린의 모습, 그녀의 미소, 목소리가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후회가 잠시 스쳤지만 체포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금세 압도당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손안의 차가운 도구들은 이제 용서받기 힘든 범죄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는 함께 살았던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 남아 있었다. 타오는 마치 마지막 사과를 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는 린의 다리 한쪽을 들어 올리고 손에 식칼을 꽉 쥐었으며 내리칠 준비를 했다. 타오는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식칼을 들었고 손을 아플 정도로 꽉 쥐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온 힘을 다해 첫 번째 칼을 내리쳤다. 칼날이 살점을 갈랐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칼날에 신체 일부가 잘려나갔다. 선혈이 뿜어져 나와 손, 옷, 얼굴 사방에 튀었다.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그는 갑자기 매우 이상한 감정,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칼을 내리쳤고 매번 온 힘을 다하는 듯했다. 린의 신체 각 부분이 분리되었고 피와 살점이 뒤섞였지만 그 끔찍한 광경은 아직 술 기운이 남아있던 타오를 두렵게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무감각 상태에 잠겨 있었고 오직 날이 밝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톱과 도끼까지 사용했다.
폼날이 뼈를 가르는 소리가 끼익거렸다. 잔혹함의 소리가 욕실 안에 울려 퍼졌다. 타오는 이제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했다. 작업을 마친 후 타오는 피로 범벅이 된 채 욕실에 서서 바닥 타일 위에 흩어져 있는 잘려나간 시신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피를 닦아내고 시신 조각들을 수건 위에 가지런히 정돈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깔끔하게 정돈된 각 부분을 관찰했다. 마침내 끝났군. 타오는 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눈빛은 병적인 만족감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우연히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보았을 때 그는 멈칫했고 숨이 가빠졌다. 마음속에 후회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똑바로 서서 주먹을 꽉 쥐었고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시신을 담을 무언가가 필요했다. 잠시 더듬거리다가 그는 발코니에서 스티로폼 상자 3개를 찾아냈다. 이 상자들은 린이 집에서 채소 몇 종류를 키우려고 사둔 것이었는데 이제 그녀의 무덤이 되었다. 타오는 3개의 스티로폼 상자를 시신 옆으로 끌어왔고 플라스틱이 타일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태연하게 상자 뚜껑을 열고 손으로 시신 조각 하나하나를 잡아 안에 넣었으며 동작은 신중해 보였다. 타오는 시신 부위들을 3개의 상자에 고르게 나누어 담았다. 타오의 머릿속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어렸을 때 그도 엄마가 염장 고기 만드는 것을 도왔던 기억이 났다. 그의 엄마는 이 방법이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맛있는 풍미를 낸다고 말했었다. 타오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는 사람들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다. 아파트 단지 전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무도 방금 새로운 악마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희미한 욕실 안에서 타오는 린의 시신이 담긴 상자들을 구석에 가지런히 쌓았다. 그런 다음 그는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 물과 세제를 가득 부어 바닥에 붓고 현장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강한 염소 냄새가 코를 찔러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호스를 사용하여 큰 핏덩이들을 씻어냈다. 선명한 붉은 핏자국들이 점차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타일 틈새 깊숙이 스며들었고 벽 사방에 많은 방울들이 튀었다. 타오는 무릎을 꿇고 걸레를 잡고 손을 꽉 쥐고 피가 스며든 타일 틈새를 모두 닦았다. 그는 몸을 기울여 붉은 자국 하나하나를 닦았고 탁한 물이 퍼졌지만 몇몇 얼룩은 여전히 남아 그를 짜증나게 하여 더 빨리 문질렀다. 그는 일어서서 벽을 닦고 세면대를 닦은 다음 남은 핏자국을 찾기 위해 수도꼭지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그는 피 묻은 옷을 벗어 단단히 말아 쓰레기 봉투에 넣고 태워버릴 계획을 세웠다. 작은 아파트는 청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를 풍겼고 마치 린의 영혼이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는 듯 했다. 끝 마쳤을 때 타오는 방 한가운데 서서 숨을 헐떡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구석을 확인하고 더 이상 흔적이 없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이 죄악이 영원히 자신을 괴롭힐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한밤중에 타오는 조용히 스티로폼 상자 하나하나를 안고 철제 계단을 올랐다. 신발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지옥처럼 둔탁한 소리가 났다. 상자의 무게 때문에 그는 약간 힘이 붙였지만 날이 밝기 전에 누군가에게 보이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했다. 그는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고 어둠 속을 훑어보며 누군가 뒤따라올까 두려워했다. 그는 옥상을 시신 은닉 장소로 선택했다. 옥상은 오래된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보호 난간이 없었다. 그래서 꽤 위험했다. 따라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무도 그곳에 올라가지 않았다. 게다가 옥상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 악취를 줄여줄 것이다. 이곳은 시신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타오가 옥상에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예전에 린과 다툰 후 가끔 바람을 쐬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이곳에 올라오곤 했다. 덕분에 그는 여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낡은 물탱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전에는 주거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었지만 상수도를 사용하게 된 이후로 녹슬 정도로 버려져 있었다. 타오는 물탱크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는 상자들을 벽면에 바짝 붙여 가지런히 쌓아두고 그곳을 떠나 미친 계획을 위한 몇 가지 물건을 사기 위해 24시간 편의점 방향으로 향했다. 타오는 많은 소금 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정확히 말해 그는 전통적인 염장고기 방식처럼 린의 시신을 염장하고 싶었다. 미친 생각이었지만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는 소금 봉지를 찢어 유해 위에 부었고 소금이 후두둑 떨어지며 모든 조각을 덮었다. 그는 손으로 고르게 폈고 손가락이 소금층 위를 스쳤으며 눈은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3개의 스티로폼 상자 모두 소금으로 하얗게 덮일 때까지 계속해서 부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서진 벽돌 조각들을 주워 뚜껑 위에 눌러놓았고 악취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를 바랐다. 모든 것을 마쳤을 때 비로소 타오는 멍하니 옥상에 서서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휙 지나갔고 마치 린의 속삭임을 실어 나르는 듯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옥상의 물탱크는 이제 그의 비밀을 간직하는 장소가 되었다. 린의 시신을 숨긴 2년 동안 타오는 여러 차례 스티로폼 상자의 소금을 더 사다 채웠다. 일정 시간이 지나 상자 안의 소금이 녹아 없어지면 그는 다시 가져와 빈틈없이 덮었다. 시신에서 나온 체액이 소금과 섞여 차오르자 밖으로 넘칠까 두려워 타오는 그것들을 플라스틱 병에 뽑아내어 타오가 젓갈이라고 부르는 그 액체를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왔다. 물론 타오는 증거인멸을 위해 통바닥에 소금에 절여진 고기 부분도 가져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매번 소금을 부을 때마다 고기를 조금씩 가져가면 언젠가는 이 고기를 모두 증거인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2년 동안 타오는 슬픔에 잠긴 남편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았다. 그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린을 찾는다는 공고를 사방에 붙였다. 명절 때마다 타오는 린의 부모님 댁을 찾아 시간을 보냈고 그는 여전히 효심 깊은 사위의 모습을 유지했으며 그가 가보, 지아바오, 비법으로 직접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특별한 염장고기 요리를 장인 장모님께 항상 선물했다. 타오의 연극은 이 씨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완벽한 줄 알았다. 그 염장고기가 자신의 딸의 살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의 장모는 중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마침내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다. 사건의 끔찍한 세부사항 때문에 오랫동안 여론을 뒤흔들었다. 타오의 재판은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방청하러 왔다. 타오는 고개를 숙였고 주위에는 사람들의 비난하는 눈빛이 가득했다. 어떤 이는 오싹함을 느꼈고 특히 타오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이웃들, 타오에게서 그 염장 고기를 선물로 받았던 많은 가정들은 더욱 그러했다. 재판이 끝나고 타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범죄자에 대한 마땅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모든 비극이 가정폭력에서 비롯된다는 가슴 아픈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했다. 저 밖에는 매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어쩌면 어느 날 그들이 제2의 린이 될 수도 있다.